안녕하세요. 환갑의 유튜브 구독자 인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연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걸 알고 늘 듣기만 하던 저도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을 지나고 나서부터 사는 게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이제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도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는 건 저만 그런가요? 그런 제가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50년 전까지 되돌아가더라고요. 당장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 전 일들이 뭐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사연을 쓰다가 멈추고 쓰다가 멈추고 그렇게 한참이 걸렸습니다. 평소에 올라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고 여기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참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는 참 누군가를 미워했고 미워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남을 미워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듣는 사람들만큼은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반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장 미워하던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좋은 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아버지를 미워할 일조차 없었겠죠. 야, 내가 술값을 떼어 먹어?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모레 와서 갚겠다고, 어? 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늘 시끄러운 소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라져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소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주정뱅이의 노름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수식어가 참 화려하죠.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 막걸리 병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노름을 하고 노름을 안 하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마누라와 자식한테 손찌검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엄마,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맨날 술만 마시고 화만 내고 일은 안 하고 힘든 일은 엄마 혼자서 다 하고 왜 그런 거야?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뭐 아버지 편을 들어주려고 어머니가 둘러댄 얘기인지 몰라도 어머니 말로는 원래는 괜찮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름난 건축공이었는데 언젠가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치게 됐대요. 미래가 유망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절름발이 신사가 되니까 일도 못하게 되고 미래도 없고 그 뒤로부터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 된 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몰랐던 거였을 거라고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잠깐 아니었던 거고 몸이 다치고 나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일 거라고요. 여튼 아버지가 다친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남의 집 일을 가끔씩 도와줘서 푼돈이나 조금씩 벌어왔고 그 푼돈마저도 노름에 죄다 탕진하기 일쑤였죠. 대부분의 생계는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저를 무릎에 눕혀놓고 남의 집 바느질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튼 저희 가족은 그렇게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서 술을 퍼마시고 노름을 하고 그랬던 거네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죠. 제가 살던 동네에는 강이 하나 있고 그 위로 높은 다리가 하나 지나가는데 저도 거기 근처에 앉아서 물이 반짝거리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 정자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다리를 건너 그 정자에서 화투를 쳤어요. 돈을 따는 날도 있었고 잃는 날도 있었지만 다 합쳐보면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훨씬 더 많았죠. 뭐 아버지가 취하는 건 돈을 따든 잃든 그런 것과는 관계 없었습니다.
노름판이 끝나면 거기 있는 그 한심한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걸리 병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집에 들어와 겨우 잠에 들려고 하는 어머니랑 저를 흔들어 깨워 괴롭혔죠.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 강가에 앉아서 다리를 보면서 매일 빌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서 강바닥 밑으로 콱 가라앉게 해달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빈 소원이 그거였어요. 제 바람과 달리 매번 멀쩡하게 다리를 건너온 아버지는 잔뜩 취해서 엄마랑 저한테 손찌검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맞으면서 왜 맞는지 이유도 몰랐죠. 이유를 알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때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본인 사는 게 너무 억울해서 답답해서 그런데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와봐. 과장에 왔는데 집구석에서 다들 콧배기도 안 배치고, 어? 나와보지도 않고 자빠져서 자고 있는 거야, 뭐야? 아유, 많이 취했어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겨우 챙겨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요.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몰라도 어머니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어머니 머리이며 팔뚝이며 잡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때리면서 화풀이를 했어요. 야, 네가 뭔데 나를 집구석에다 집어넣으려고 해, 어? 내가 창피하냐? 창피해서 그러지. 내 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우스워서 집구석에다가 아주 박아놓고 안 나왔으면 쉽지. 다들 잘 시간이에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 눈깔 똑바로 뜨고 나 좀 봐봐. 이게 나를 무시하는 눈깔이지 또. 그렇게 손찌검이 시작되면 어린 저는 울면서 뛰어나와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어머니를 때리지 못하게 막고 아버지는 그런 제 목덜미를 잡아 뜯어서 바닥에 또 내팽개치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근처에 사는 동네 이웃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에 모두 다 깨고 동네 장정들이 아버지 양 옆으로 붙어서 뜯어 말려야지만 그 폐악질이 겨우 멈춰졌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성질을 내면서 살고 있으면서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 동네 청년들한테 붙잡혀서도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다가 제 풀에 지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퉁퉁 부은 어머니 옆에 누워서 뭐 어디가 쓰라린 줄도 모르겠고 그렇게 잠을 청했어요. 아버지도 밉고 어머니도 밉고 그냥 다 밉고 싫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두고 도망가면 안 돼? 엄마는 아버지 없어도 잘만 살 수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랑 너 없으면 아마 못 살고 콱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니.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지.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만 절대 나 두고 어디로 도망가면 안 돼? 내가 널 두고 어딜 가겠어. 절대로 어디 안 가. 걱정하지 마. 예쁜 우리 딸, 엄마가 안아줄게. 이리 와서 엄마랑 찾아. 이렇게 빼짝 마른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맥 빠진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끔찍한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르고 따뜻한 품과 나를 두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와 한 그 약속을 그리 오래 지키지는 못하셨어요. 그날은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 내내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약에 오를 대로 바짝 올라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아버지랑은 절대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벼르면서 바깥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보따리에다가 부산스럽게 짐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머니가 보따리에다가 손만 가져다 대면 저를 두고 도망갈 것 같아서 심장이 덜컹덜컹 하던 때라서요.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니 노환으로 몸이 좋지 않던 외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가 급하게 가봐야겠다고 짐을 챙기고 계신 거더라고요.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아버지랑 둘이 있기 싫어. 엄마 따라갈래. 엄마 이틀 밤만 자고 올 거야. 할머니 돌아가실 수도 있대서 그래. 그런 건 너무 무서워서 따라가기 싫잖아 또. 아버지 늦게 들어와서 혼자 자기 싫으면 얘기해놨으니까 옆집 기순이네 가서 자고 와.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가 아버지랑 저를 둘만 놔두고 훌쩍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 거면서 짐을 챙기는 동안 졸졸 곁을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었죠.
그런데 장롱 속 서랍을 열어 뭔가를 찾던 어머니가 벼랑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옆에 있는 제 어깨를 꼭 붙들고 서랍 안에 있던 걸 못 봤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체 뭘 봤냐는지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어머니는 이제 서랍을 통째로 꺼내서 들고 엎고 뭔가를 막 뒤지는데 그때 저희 앞으로 주황색 구겨진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봉투가 팔랑팔랑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어머니가 그 봉투를 들고 안을 확인하고 붙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던 어머니가 얼굴이 터질 것처럼 시뻘개져서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우는 게 아니라 무슨 짐승이 울부짖는 것 마냥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우는데 저도 놀라서 따라 울면서 어머니를 막 끌어안아 말렸죠. 그때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노름판이 끝나서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쥐어잡았거든요. 당신 이 돈 손댔어? 당신이 이 돈 손댔냐고.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머니 손을 잡아 떼서 바닥으로 밀쳐내버리셨죠.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씩씩거렸습니다. 야, 그거 내가 더 젊었을 때 벌어다 준 돈이지. 이 집에 네 돈이 어딨어? 어? 이 집에 왜 내 돈이 없어? 당신 젊었을 때 벌어다 준 돈? 그 돈은 진작에 당신이 노름으로 다 까먹었지.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르려고 내가 모아둔 돈인데 이걸 들고 가서 까먹어? 이걸 까먹냐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우고 손찌검을 해도 큰 소리 한 번을 낸 적 없는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눈알까지 벌게져서는 소리를 지르는데 이미 취해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아버지는 어디 서방한테 눈을 부라리라면서 어머니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치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방바닥에 널브러져서 눈물만 뚝뚝 흘리던 어머니가 짐보따리를 싸들고 일어나셨고 어딜 가냐고 묻는 질문에 할머니한테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어요. 비틀거리면서 집을 나선 어머니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리 밑에 떨어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건 아버지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밑으로 몸을 던진 건 저희 어머니셨으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어. 빨리 나와봐, 빨리. 아무래도 다리에서 떨어진 것 같다니까. 새벽에 두부 배달을 가던 아저씨가 다리 밑으로 몸을 던진 저희 어머니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찾아와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 강가로 막 뛰어갔고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이면서 뒤따라와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죠. 그때 제 나이가 11살이었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서 있는 아버지가 저 아래 대신 누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양손으로 그냥 세게 밀어버릴까 몇 번을 손을 덜덜 떨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죽어야만 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끔찍하게 살아야만 했는지, 나는 앞으로 아버지랑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게 막막하고 답답했죠. 생각보다 그런 고민은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앞으로 다가올 제 불행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웃음과 친절함을 잃지 않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얼굴도 다 모르는 많은 이웃들이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했죠. 아버지란 인간도 그나마 마지막 남은 양심인 건지 인간다움인 건지 몰라도 어머니 상을 치를 동안에는 입에 술을 대지 않더군요. 저 노름꾼이 기어이 지 마누라를 잡내 잡아. 응? 언젠가 그럴 거라고 다 그랬잖아.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왔던 동네 사람들은 저 노름꾼이 기어이 사람을 잡았다고 모두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아버지가 제일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해의 마지막 날까지 손님은 끊이지 않았어요. 저도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 목덜미를 붙잡고 들고 있던 접시를 뺐더니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세수를 하고 흐트러진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웬 부부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이게 하나 남았는데 괜찮겠어? 내가 데리고 있어봤자 뭐예요. 부잣집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음. 집 팔자에 그만한 호강이 또 어딨다고.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약속한 돈이나 줘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아버지는 처음 보는 부부에게 봉투를 건네받고 나서야 구석에 멀뚱멀뚱 서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제 고개를 손바닥으로 꾹 눌러 인사를 시키기에 인사를 하고 나니 주인 아주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저기 종로에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기와집이고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앞으로 아줌마랑 아저씨 따라서 거기 가서 살 거야. 아줌마랑 아저씨가 딸이 하나 있는데 몸도 안 좋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네가 거기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 딸이 시키는 심부름도 하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할 거거든. 성실하게 일만 하면 되니까 좋지?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기어이 하나 남은 자식까지 팔아치웠구나. 부잣집 식모로 밥이라도 굶지 말라고 그 인간 딴에 마지막으로 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마누라까지 죽은 마당에 노름할 돈 나올 구석이 절대 없어서 자기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던 딸이라도 팔아치워서 노름할 돈을 마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11살의 나이에 종로에 있는 약국집 부분의 식모, 정확히 말하면 그 집 딸의 몸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밥은 안 굶을 거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얘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약국집 부부는 종로에서 손에 꼽히는 부잣집으로 나이가 제일 어린 식모였던 저를 포함해서 식모만 넷이나 딸린 대궐 같은 집에 살게 됐죠. 그런데 부잣집에 살면서 저는 정말 더 이상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밥만 굶지 않았다고 해야겠죠.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식모살이는 식모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 살던 옛날과는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독서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손바닥만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11살 나이부터 청소, 빨래, 밥 짓기, 잔심부름 할 수 있는 집안일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식모로 팔려간 거니 당연한 거겠지만 그 집에는 더욱 제가 기댈 곳 하나 없었어요. 제 위의 식모들은 다들 17살, 18살 비슷한 또래여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다녔고 나이가 어린 저는 주인 내외의 심부름뿐만 아니라 식모들의 잔심부름까지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너 오늘 빨래 담당이지? 우리 빨래도 저기다 내놨으니까 같이 가서 빨아. 네? 언니들 빨래도 제가 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원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막내가 하는 거야. 너도 하기 싫으면 네 밑에 막내라도 두든가. 그럼 될 일 아니야? 나이타울이 있는 식모들의 텃세는 생각한 것보다 심했습니다. 툭하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미루기도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표를 낸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그걸 또 담아두었다가 주인 내외가 있는 앞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뒤집어 씌워서 벌을 받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렸죠. 그런 괴롭힘도 계속 당하다 보니 이 꼴이 나더군요. 이제 바닥에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잔뜩 물에 젖은 걸레를 머리에다 집어던져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얘,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이거 걸레 빨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빨아올게요. 그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인 내외의 눈치도 나이 터울이 있던 다른 식모들의 텃세도 아니었어요. 주인집 딸의 괴롭힘, 그리고 늘 주인집 딸의 처지와 제 처지를 비교하게 되는 저의 좁은 속 때문이었죠. 제가 11살에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됐을 때 공교롭게도 그 주인집 딸도 11살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디 다 같은 사람이겠어요? 주인집 딸과 몸종이었던 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계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 보이지 않는 계급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건 그 애였고요. 그 애는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휘두르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얘, 너 이거 밥 다 물려. 냄새나서 입맛이 없어서 한술도 못 뜨겠다. 어머니 밥 먹을 때라도 식모들 좀 옆에 못 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비위도 약해서 밥도 겨우 먹는 거 아시면서 꼭 이렇게 냄새나고 비위 상하게 식모들이랑 한 상을 써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고 고상한 척하는 주인집 내외도 집안에 있을 때는 생판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식모들과는 냄새나서 한 상을 못 쓰겠다는 딸의 한마디에 주인 아저씨는 바로 앉은뱅이 상을 어디서 들고 와서 식탁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식모들 상을 따로 펴주었어요. 뭐 식모들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는 건 그냥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주인집 딸은 그 넷이나 되는 식모들 중에서 유난히 저만 미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같은 또래라서 더 괴롭히기 좋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니 만만한 상대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11살의 나이였지만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팍팍해서 그런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에 일일이 반응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을 괴롭게 했던 건 주인집 딸의 괴롭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주인집 딸의 괴롭힘보다 그 아이와 저의 처지를 비교하는 제 마음이 저를 더 괴롭게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 애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백 수천 가지도 더 될 수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러웠던 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주인집 내외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자기 딸이 몇 개 국어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개인 교습까지 붙여서 외국어를 가르쳤는데 그 딸은 부모님과는 달리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바닥도 제대로 읽지 않는 것 같은 새 책을 그 애는 그렇게 매일 내다 버렸어요. 저는 그걸 주워다가 이불 밑에 몰래 숨겨놓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방으로 들어와서 몰래 읽고 낮에 들었던 낯선 외국어 발음을 입 안으로 몰래 따라해보면서 그렇게 고된 식모살이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방문을 꽉 닫아놓으면 깜깜해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문을 조금 열어놓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등불 삼아 책을 읽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그만 문틈 사이로 손이 확 들어오더니 누가 문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돌처럼 굳어 열린 문만 끔뻑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주인집 딸이었습니다. 그 애는 저와 제가 읽고 있던 책,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워온 책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 눈치였어요. 어떻게든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은 책들을 황급히 이불 속으로 구겨 넣고 있었죠. 이 도둑년, 도둑같이 내 책을 몰래 훔쳐다가 읽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앞에다 내다 버린 거 내가 주워온 거야. 나 절대 이거 훔쳐온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까봐 이불 속에 숨겨뒀던 책까지 탈탈 털어서 돌려주는데도 대체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면서 그 밤에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깬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가 놀라서 달려왔고 저는 결국 그 새벽에 책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식모들 앞에서 회초리질까지 당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그냥 저도 기동량으로 얻어들었던 그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기 싫어서 내다 버리는 지식도 주워오면 안 되는 처지라는 게 있구나 싶어서 그게 종아리에 난 상처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는 소리에 기분이 상한 주인 딸이 달려와 또 다른 이유로 저를 구박할까 싶어서 베개로 얼굴을 틀어막고 입술이 터질 때까지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상처로 얼룩져 갔어요. 그 집에서 받은 상처가 참 많았는데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주인집 딸의 목에는 손바닥만한 점이 있었거든요.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병원을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지우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애한테는 그게 굉장한 콤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대 애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랑 외모에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또래 친구들이 그 애한테 목에 곰팡이 핀 거냐고 놀려서 울면서 돌아온 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그걸 보면서 쟤는 집에서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자기 친구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네 했었거든요. 그날도 아마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아서 잔뜩 예민해져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대화 주제가 주인집 딸 목에 있는 점으로 튀게 된 거예요. 그 식구들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별 생각 없이 했던 얘기들이었죠.
주인집 딸 얼굴 나쁘지 않은데 목에 좀 진짜 징그럽지 않냐?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 병원에도 가봤는데 그걸 어떻게 못 지운다고 하더라고. 지 성격대로 자국 남은 거지 뭘. 하필이면 그때 복도를 지나던 그 애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다듬고 있던 나물 그릇을 집어던지고 부엌이 난리가 났죠. 정작 얘기를 꺼낸 언니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불똥은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저한테 튀게 됐습니다. 주인집 딸은 제가 욕을 하자고 주도한 게 아니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난리를 피웠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말도 섞지 않았다고 언니들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쳐다봤지만 오히려 저한테 불똥이 튄 걸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자기를 헐뜯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욕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분하고 짜증이 났겠죠. 화가 난 그 애는 주방을 막 두리번거리더니 불쏘시개를 들고 와서 언니들이 말릴 틈도 없이 그걸 제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 목에 점을 그렇게 비웃었지? 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너도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어? 식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활활 타는 장작 속에 있다 나온 불쏘시개가 목에 닿자마자 저는 타버리는 듯한 느낌에 목을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익숙한 천장이었어요. 주인집이었죠. 왕진 나온 의사가 저를 내려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웃기죠.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도 눈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안 죽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래도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긴 하구나 했어요. 당분간은 물도 닿으면 안 됩니다. 붕대도 잘 갈아주는 게 좋고요. 어린 살이라서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흉은 어쩔 수 없이 남을 겁니다. 꽤나 크겠네요. 목이 쓰라리고 따가운 느낌이 났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주인집 내외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며칠간 집안일은 다른 애들을 시키면 되니 목이 다 나을 동안 편하게 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저지른 사고는 수습해야겠다 싶고 그래봤자 식모 중 하나일 뿐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일을 쉬게 해주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나 봐요. 정작 그 사고를 친 주인집 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낮 동안 다들 나가고 제 시간이 생기게 되니까요.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온다는 말이 사실인가 봐요. 아직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제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궁창 같을 거라 생각하니 답답해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목에 덮인 붕대를 살짝 걷어보니 살이 녹아 우글우글해져서 손바닥만한 흉터가 남았더군요. 아마 그 흉터는 제가 크는 동안 계속 저를 따라서 커지겠죠. 제가 이 집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 흉터는 다름없는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남들한테 보여지기 싫은 이 흉터 취급을 받으면서 몸만 커가는 그런 신세요. 식모살이를 하면서 받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마 그 돈은 주인 내외가 아버지에게 선물로 건넨 그 봉투 안에 전부였겠죠.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그렇게 주인집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중간에 뒤를 돌아보면 저를 알아볼 누군가가 미친 듯이 저를 쫓아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숨이 턱끝까지 차고 심장이 터져버리기 전까지 뒤를 한 번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무작정 뛰었습니다. 챙길 짐도 없어서 가벼운 몸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그렇게 뛰어서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해는 지고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깜깜해질 것 같은데 당장 어디 잘 데도 없고 이 와중에 배는 고파 죽을 것 같고 뭐로 가도 죽을 길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터덕터덕 걷고 있는데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국밥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초저녁이라 가게에 손님 한 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식무살이를 해서요.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는데 국밥 한 그릇만 주시면 제가 바깥만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저 국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어디 도망 나온 것 같은 애가 얼굴은 눈물 범벅이 돼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죠. 그러더니 저를 자리에 앉히고는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막 들어오려는 손님이 오늘 장사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오늘은 장사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문을 탁 걸어 잠궜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멀뚱멀뚱 아주머니가 앉혀놓은 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조금 있다가 아주머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셨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먹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먹었나 캑캑거리면서 재채기를 하다가 밥알을 내뱉으면 아주머니는 맞은편에 앉아서 다정하게 제 머리를 귀로 넘겨주고 물을 따라주고 괜히 엄마 생각이 나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자꾸 차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밥을 먹다가 겨우겨우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 아주머니는 제 얘기를 들어보자며 그릇을 치우고 다시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다 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닦기도 하고 제가 울기도 해서 휴지를 빼주기도 하고 그렇게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가 끝나니까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들어간 국밥집 아주머니가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지 한 달도 안 됐고 우연히 집을 나온 식모가 그 딸과 비슷한 또래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죽을 것만 같던 제 인생에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밥을 내주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아주머니는 저를 일꾼이나 식모로 쓰는 대신에 수양딸로 맞아주셨죠. 서로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서로에게 필요한 빈자리를 메꿔가면서 그렇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됐어요. 저도 살면서 어머니 이후 처음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국밥집에서 제가 뚝배기 한 그릇도 설거지를 못하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던 그 시간을 보상받듯 저는 꿈에 그리던 공부를 원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배로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돈을 모아 꾸린 제 사업체가 우연한 기회에 성공하게 되어 소위 남들이 말하는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매달린 결과였어요. 유년 시절 아버지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 환갑이 다 된 지금까지 좋은 인연들은 많았지만 끝내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과 함께 복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복지 사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 늘 깔끔하게 했었던 집안일을 꾸릴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게 돼 결국 최근에 파출부를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다 구인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저도 식모살이를 해봤으니까 남의 집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숙식 제공에도 높은 급여를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파출부 면접을 보러 다녀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복지 사업에 예전부터 큰 관심이 있어서 옆에서 돕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높은 급여에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는 광고에 반신반의하면서 온 사람들이었죠. 이제 더 이상 면접 볼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오늘 다녀간 사람 중 제일 괜찮았던 사람을 뽑아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구인 광고를 올린 신문을 한 손에 꼭 들고 덜덜 떨고 있길래 얼른 문을 열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어요. 저기 파출부를 구한다고 신문 광고를 봐서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제가 이렇다 할 이력도 없고 이력서 쓸 줄도 몰라서 따로 이력서를 쓰진 못했는데 그래도 꼭 면접은 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거친 손으로 감사하다고 차를 받아들고 잔뜩 언 몸을 녹이는데 왜 순간적으로 옛날의 제 모습이 생각났는지요. 천천히 그 얼굴을 보다가 목덜미 쪽에서 시선이 멈추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목에 있는 손바닥만한 점. 다시 되돌아가 얼굴을 보니 어렴풋이 예전의 인상이 남아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름을 묻고 확실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집에 파출부 면접을 보러 와서 제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는 제가 50년 전에 도망쳐 나온 주인집의 딸이자 여름에도 스카프를 절대 못 벗는 제 목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아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력서가 필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이력서는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파출부 일이 쉬운 일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 일이 하고 싶은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여자는 파출부 면접을 보러 온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50년 전의 주인집 딸로 되돌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얘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도망쳐 나오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주인집 내외의 약국 사업이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에 병을 앓고 있던 주인집 딸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서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싸우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서 결국 여러 시설을 전전하다 계속 남의 집 식모살이만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돌아다닌 집만 좋기 6군데는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집에 식모들도 여러 살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일은 조용하고 깔끔하게 할 자신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세월이라지만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괴롭히고 부직갱이를 목에다 가져대던 그 주인집 딸이 잔뜩 지친 얼굴로 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스카프를 한 제 목을 만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미운 감정이 잔뜩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칭칭 감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여자 때문이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주인집 딸에게 그 자리에서 시간 되는 대로 짐을 2층으로 가져다 놓고 당장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활짝 웃으면서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운명이 어느 순간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주방에서 밥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요. 이전에 당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왜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 주방이란 공간에 그 애랑 저랑 둘이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머니, 식사는 항상 제가 안 보는 데서 하세요. 거기 안진뱅이 밥상 보이시죠? 그거 들고 가서 아무 데서나 펴고 드시면 돼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알아요. 참 유치하죠. 그런데 옛날 생각에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하나요. 따로 상을 차려줬는데도 군소리 없이 안증뱅이 식탁을 들고 가더라고요. 식사를 하다 괜히 마음이 쓰여가지고 힐끗 쳐다보는데 반찬도 제대로 차려놓지 않고 밥이랑 김치만 놓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반찬을 몇 가지 덜고 물을 따라서 쟁반에 담아 상에 내려놨어요. 천천히 먹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반찬을 따로 차리는 것도 설거지만 괜히 많이 나오고 귀찮겠다 싶으니까 그냥 다음부턴 식탁에 앉아 같이 드세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주인집에서 미친 듯이 도망 나와서 급하게 국밥을 떠먹던 제 모습이 보여서 코끝이 시큰거리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뒤에도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못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는 그 애한테 저는 주인집에서 당했던 소소한 억울한 일들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니 마음이 안 좋은 건 늘 저였죠. 제가 그 집에서 살 때 책 도둑으로 몰렸던 게 한이 돼서인지 몰라도 어른이 되고 나서 읽을 책이든 안 읽을 책이든 마음에 드는 책이 보인다 싶으면 우선 사고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는 정말 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키가 큰 책꽂이에 책이 한가득 꽂혀 있었거든요. 2층 청소를 하고 오겠다고 올라가서는 한참을 안 내려오고 있길래 또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올라갔더니 서재 구석에 앉아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을 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읽고 있더라고요. 책을 좋아하나 봐요? 얘기나 하고 읽지. 아유, 사모님 아니에요. 제가 잠깐 청소하러 올라왔다가 요 앞에만 보고 다시 꽂아 놓는다는 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제자리에 잘 꽂아 놓을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책이 읽기 싫어서 읽지도 않는 새 책을 냅다 밖에다 버려놓더니 이제 나이가 들더니 책이 읽고 싶은가 보다 싶었죠. 책 도둑으로 몰렸던 과거가 떠올라서 순간 또 울컥하기도 했어요. 읽던 책을 황급히 자리에 꽂아놓고 횡설수설 변명을 하던 그 애가 갑자기 먼저 옛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담아뒀던 해묵은 감정을 정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약했는데요. 부모님이 거의 학대하다시피 공부를 시켰죠. 한 4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시켰던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애가 뭘 알겠어요. 밤 12시부터 뒤에 서서 졸면 긴 자를 들고 조금이라도 고개가 떨어진다 싶으면 어깨를 때리는데 애가 아미치고 배기겠어요. 이거 보세요. 그 애는 옷을 잡아당겨 자기 어깨를 보여줬죠. 제 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깨에는 칼로 그은 것처럼 얇은 흉터들이 수십 개가 나 있었습니다. 아마 얘기한 것처럼 졸았을 때 자로 맞았던 흔적이겠죠. 흉터만 봐도 저렇게 끔찍한데 4~5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를 그런 식으로 학대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냥 사랑만 받고 아나무인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언제부턴간 책이 너무 읽기 싫어서 그걸 밖에다 내다 버렸거든요. 그걸 집에 사는 다른 친구가 귀중한 것처럼 주워다 읽는데 그게 어린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내 친구가 걔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참 많이 괴롭혔죠. 책을 읽는데 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마음 놓고 읽지도 못할 거. 그냥 줄걸. 뭐 그렇게 아끼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다 나랑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마음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은. 그 얘기를 듣는데 애잔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제 애잔한 마음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지나가 버린 제 유년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바뀌어버린 운명으로 제 앞에 나타난 이 주인집 딸이었는지 어린 시절 식무살이를 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했고 식무살이를 시작한 이후로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인집과 주인집 딸을 죽도록 미워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허송세월 같았습니다. 슬픈 눈을 하고 바닥에 내려놓은 걸레를 쥐고 몸을 일으키는 주인집 딸이 방을 나서려는데 제가 조용히 은혜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돌아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스카프를 풀어 제 목에 난 흉터를 보여줬어요. 은혜야, 나 기억 안 나니? 종로에 있던 그 집, 네가 버린 책 주워다 읽던 너희 집 식모. 이 목에 상처 기억 안 나? 50년 전에 너희 집에서 도망쳤던 네가 그렇게 괴롭혔던 애. 너희 집에 있던 유일한 네 친구. 아니,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입을 틀어막고 저를 쳐다보던 은혜는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와 목의 흉터를 먼저 살피더라고요. 무슨 기억이 떠오르는 건지 아니면 지나왔던 자기의 힘든 세월이 생각났던 건지 몰라도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제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자기 목을 다치게 해서 집을 나간 거라고 어디 가서 얼어 죽진 않을까 몇 날 며칠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 손을 붙잡고 오열을 하는데 저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거실에 내려가 밤새도록 옛날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몰랐던 제가 식무로 오기 이전 시절의 얘기,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서 들어갔던 국밥집의 얘기, 그 뒤로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이요. 은혜 역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들, 그동안 자기가 겪어온 인생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과거의 사연을 격없이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부러워했던 그 환경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아픔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제 인생의 가시였지만
그렇게 밤새 얘기를 나누며 저희는 과거의 미움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파출부라기보다는 바쁜 제 업무를 도와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현명한 비서 역할이자 외로운 제 인생의 말동무, 앞으로 남은 세월을 함께할 든든한 벗이 됐습니다. 어제는 은혜의 월급날이었거든요. 혼자서 요 앞 백화점에 쇼핑을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들어와서 저한테 작은 상자 하나를 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머, 스카프네. 아유, 이뻐라. 비싸 보이는데 갑자기 이걸 왜 나한테 줘? 이제 봄이고 꽃놀이도 가고 해야 하는데 네가 가진 스카프들이 너무 촌스러워서 같이 못 가겠다 싶어서 백화점에 가서 하나 샀어. 너 목에 흉터 때문에 매일 스카프를 받고 한다며. 그렇게 매일같이 스카프를 하는데 그중에 내가 사준 스카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야 바로 해야지. 결국 스카프를 하고 다니는 게 나 때문인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하나 사주는 게 맞지. 미안한 마음이 생각이 났다면서 비싼 스카프를 하나 사와서 저에게 선물로 쓱 내밀더라고요. 자기도 괜히 민망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스카프들이 촌스럽다고 안 예쁘다고 괜히 투덜거리면서 말이에요.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손바닥으로 쓸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 스카프를 메고 은혜와 손을 잡고 집 앞에 산책을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하얘서 스카프가 잘 어울린다면서 괜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다 뭔가 싶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툰 글 솜씨지만 톡톡 사연의 사연을 써보내게 됐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 역시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대부분이니까요. 만약에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 마음을 비워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미워하는 마음을 비우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갈치조림인가 봅니다. 벌써부터 서재까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올라오네요.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두 식모 앞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함께 곱게 늙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딸만 둘 있는 집안의 장녀이고요. 저마다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 집은 사는 형편이 무척 평범했습니다. 유년 시절을 돌아보자면 늘 넘친 적도 부족한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재학 도중에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면역 관련된 질환이었는데 이게 치료하기도 관리하기도 정말 까다로운 것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 취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이제 곧 대학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일을 이대로 쉬어야 한다니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마음에 병이 날 것 같구나. 그냥 나 다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까 싶어. 아, 엄마, 병원에서 하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관리 못하면 나중에 일 키우게 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조건 쉬세요. 그간 한 번도 일 안 쉬고 다니셨으면 이제는 쉴 때도 됐어요. 모든 대학이 다 등록금 비싼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잘 골라 들어가면 돼요. 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아휴, 우리 기특한 맏딸. 나 정말 우리 수연이 덕분에 힘을 얻을 때가 많아. 부모 속 안 썩이고 동생 잘 챙기고 도대체 우리 맏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네. 엄마,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자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엄마는 맨날 제가 천하의 효녀라도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엄마와 대화를 했던 거였지만 사실 그때 머릿속으로는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일을 못 하실 것이고 병원비로 꾸준히 돈 나갈 일만 생겼으니까요. 제가 외동이면 모를까 챙겨야 하는 동생이 있었고 아빠도 타고나신 건강 체질은 아니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왠지 대학 생활에 대한 열망을 흩어버렸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고졸 입사 전형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왔던 시기고 저는 바로 취업부터 하게 됐어요.
솔직히 아주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전 단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이 선택을 하기 잘한 것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응급수술을 무조건 받으셔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깨달았죠. 아, 사람이 늘 비슷한 일상에서 살아가며 예상 범위의 지출만 하는 건 아니구나. 만약 제가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이때 무척 힘들 뻔했어요. 수연이가 이 할아비 수술비 들어가는 거 그 큰 돈을 내놨다면서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기특하고 장한 일을 다 하는 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목돈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였으니까 한 것뿐이에요. 형편과 요건이 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수연아, 남에게 베풀고 기부하고 선행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몇이나 있나 찾아봐라. 죄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사람들 뿐이지. 형편이 되고 요건이 돼서 내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마음씨가 곱고 예뻐서 내놓는 게다. 우리 한씨 집안에 대대로 물려줄 만한 재산만 있었어도 내가 우리 손녀 수연이에게 다 주었을 것을. 별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재산뿐이라 이 할아비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세상 떠날 때 수연이 너를 반드시 잊지 않으마. 이번 일로 이 할아비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불로장생할 욕심 부리세요. 세상 떠나신다는 말씀 벌써부터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마음씨 한번 넉넉하기도 하지. 수연이 데려가는 놈은 전생에 나라를 10번도 더 구한 놈일 게다. 어떤 놈이 될진 몰라도 거참 복받은 놈일세. 할아버지께서 병실에 누우신 채로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주셨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연하네요. 일을 시작한 뒤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았건만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그래, 이게 돈의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웃어 넘겼네요. 저도 제가 어떤 놈하고 만날지 어렸을 땐 참 많이 궁금했었어요. 사람이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연애도 하고 인간관계도 넓히고 이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누구를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나이가 좀 차고 나서야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저는 희한하게 연애를 할수록 자신감이라는 게 떨어졌어요. 제가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사는 수준이 되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못 사는 거였어. 평균보다 내가 여러모로 떨어지는 조건이었어. 내가 아주 커다란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네. 이런 나하고 설마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남자도 존재할까? 제가 엄청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취하며 지낼 때였는데 연애나 결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건만 희한하게 그때 새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 일이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만난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던 건데요. 지인이 겹치는 바람에 모임 자리에서 처음 마주치게 됐고 어쩌다 보니 연락처를 서로 교환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달 후에 제가 남편하고 사귀고 있었죠. 홀린 듯이 사귀게 된 남편은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말수 자체가 적었고요. 얼굴에 짓는 표정도 맨날 거기서 거기라서 리액션도 부족했습니다. 표현을 크게 안 하다 보니까 대체 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말 주변마저 별로 없었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 걸까 싶었네요. 이 사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쯤은 궁금증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집에서 먼 바람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남편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좀 느끼고 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만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라도 빨리 취직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회사로 들어온 건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직 생각이 있거든. 이직 성공하고 나면 너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 결혼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뭐? 결혼? 지금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게 맞지?
오빠,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지? 당연히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도 하는 거지. 너는 나하고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안 해본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좋고 많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감동이기도 한데 과연 내가 오빠하고 어울릴 만한 짝인지는 스스로도 모르겠어. 자꾸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 이것 하나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절대 아니야. 너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심 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늘 이타적이고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낮춰. 그러지 마. 나는 너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어머, 웬일이야? 오빠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맥주 한 캔 들어갔다고 지금 평소보다 말을 잘하게 된 건 아니지? 아무튼 그러면 오빠의 진심만 보고 믿으면서 나도 용기를 내볼게. 나도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으니까. 담담한 척 대답했었지만 사실 속으로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연애하고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도 제가 이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깊은 사이가 돼도 결혼까지는 어려울 듯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에서 늦둥이 아들이었죠. 위로 누나만 2명 있고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결혼이라는 욕심 따위는 부린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구체적인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저는 충동적으로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려고요. 좋은 사람이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결혼? 우리 큰딸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아이고 두야, 세월이 야속하리만치 빠르구나. 너무나도 섭섭하다만 똘똘한 네가 그리 결정한 것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나마나 잘 살겠지. 큰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변변찮게 지원해줄 수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 이 엄마 생각도 같아. 네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번듯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네.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그 청년이 직업도 괜찮고 무엇보다 집안 사정이 괜찮은 것 같더만 가게 형편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보고 들이는 눈썰미마저 아주 괜찮은 집안이구나. 와, 우리가 그런 곳과 사돈을 맺게 되다니 엄마는 그저 우리 수연이가 기특하고 장해. 두 분께서는 흔쾌히 반겨주셨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저는 너무 섣불렀나 싶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미 결혼은 확정난 것처럼 말씀을 드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제 여동생은 제가 곧 결혼을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기 시작하면서 즐거운 얼굴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저는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댁으로부터 반대를 당했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을 제가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였는데요. 근엄한 인상의 시아버지께서는 조금의 미소도 짓지 않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드렸고 그저 눈앞에 등장하기만 한 것인데도 저를 엄청나게 째려보셨어요. 남편이 늦둥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보다 육안으로도 연배가 훨씬 높으셨고 저는 자연스레 주눅이 들었습니다. 뭐 집에 재산이 개똥이 쓸래도 없다고? 학력은 대학도 안 간 고졸이라서 가방끈도 짧다고? 게다가 지금 어디 뭐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럼 뭐야? 한마디로 모든 게 변변치 않다는 뜻이잖아. 아니, 어쩌다가 이런 황당하게 그지없는 날파리가 우리 아들한테 꼬여들었담? 어머님, 저는 개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요. 그냥 집에 이렇다 할 재산의 규모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집안 상황이며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취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 점을 아쉬워할지언정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얻은 것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 얻은 것들의 가치를 누가 판단하니? 세상이 판단을 해줘야지. 너 혼자 방구석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계산을 두드리면 그게 정답이겠어?
아이고,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구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야.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어설픈 날파리에게 내어줄 수는 없지. 결혼은 무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드라마에서나 접했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말. 직접 들어보니까 기분이 정말 가라앉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목이 벌겋게 되신 채로 저에게 외치셨고 저는 모멸감에 휩싸여서 주먹을 꽉 쥐면서 분노와 당혹감을 버텨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그때 예상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혔는지 놀란 얼굴로 굳어 있었고요. 자기 부모 설득 하나는 전혀 문제 없을 것처럼 남편은 자신이 있어 보였는데 적어도 제 눈에 비친 모습은 그러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자기 부모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정식으로 꺼낸 자리에서 남편은 제대로 된 논리나 주장 한 번을 못 펼쳤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실수를 짓고 있었죠. 가족들에게 결혼한다고 괜히 큰 소리를 쳐놓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딴 건 몰라도 말하는 본새가 영특하면서도 인상은 수더분하니 참하네. 참고로 여자는 결혼해서 남자 내조 잘해야 하거든. 왜냐하면 남자라는 게 결국은 여자가 어떻게 내조를 받쳐주냐에 달라지게 되어 있어.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언뜻 섞여 들리는 억양이었는데 남편이 자기 친가가 부산 쪽이라는 말을 해줬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대학 나오고 직장 번지르르한 데를 다녀봤자 기만 세지고 말만 많아지는 법이지. 요즘처럼 밥 먹고 사는 직업이 다양해진 때도 없는데 굳이 고졸이라는 딱지가 큰 흠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비록 사회 경력이 결코 긴 건 아니지만 고졸이라고 해서 딱히 차별 대우 받으면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 밥그릇 정도만 잘 챙기고 사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내가 요새 건강이 부쩍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막내 아들 놈이 얼른 장가들어서 자기 가정 꾸리고 자식들 낳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고 그러네. 시아버지께서 걸걸하게 너스레를 떠시자 그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환장하시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영 못마땅하시다는 듯 한숨까지 푹푹 내쉬셨지만 저를 향해 호탕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건네시는 시아버지를 향해 이런 방구의 불만도 못 내비치셨죠. 그걸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성격이 괄괄하시긴 해도 결국 시아버지의 의견이나 결정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댁이 참 가부장적인 것 같았네요. 저는 어쨌거나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결론만 보고 속으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겠나요? 제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칭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확연히 제가 기우는 결혼이었기에 친정 식구들은 당연하고 가까운 지인들까지 깜짝 놀라면서 축하를 많이 해줬죠. 저에게 로또 맞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댁이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남들 눈에는 아마 제 친정 집안의 전망이 몹시 안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저는 저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조건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의 지원을 많이 받은 신혼집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으니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 건 맞다고 스스로 평가했네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그 못마땅하게 저를 보시는 그 표정을 끝내 거두지 않으셨지만요. 게다가 남편의 누나들인 제 시누이 2명은 자기 모친과 언행이 똑 닮았더라고요. 마치 불쾌한 것을 보듯 두 사람 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눈가를 구기기 일쑤였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환영하지 않으시는 그 반응들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올케네는 집안 수준이 좀 그렇다. 아버님은 자잘한 부품 판매점에서 사장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게다가 밤에는 종종 대리운전 일을 하시고? 그런 건 빚쟁이들이나 돈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투잡 아니야? 아, 언니, 올케 어머님께서도 몸이 특이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신다잖아. 돈 나갈 일이 꾸준히 있다는 거겠지. 아, 그리고 올케 동생은 그 학교 이름을 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전문대를 이제 막 졸업했다면서?
앞으로도 돈 들어올 전망은 좋지 않은데 대리운전 투잡을 어떻게 그만두겠어.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시댁을 갔을 때였는데 제가 부추 다듬느라 한참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시누이들이 근처에서 그렇게 떠들었어요. 둘 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연상이었고 각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는 엄마들이었는데 배려심 하나 없이 말을 뱉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사람이 나이를 허투루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워낙 운전을 즐기시면서 잘 하시기도 하고 대리운전으로 간혹 돈을 쏠쏠하게 버는 재미를 느끼고 계셔서 저는 그 점을 부끄럽거나 안 좋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제가 또 너무 긍정적이었던 건가 봐요. 아빠의 직업을 두고 시누이들이 신나서 조롱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입맛이 씁쓸해지더군요. 뒤늦게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화를 내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참고 있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하는 일 또한 다양하다. 고귀한 직업이 있으면 당연히 천한 직업도 있는 법이야.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종자들이 있어야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명도 받고 대우도 받는 법이거늘 너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계셨지만 엄연히 시누이들을 향해 던지신 말씀이었죠. 저는 언뜻 듣고 나서 처음에는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딸들을 나무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곱씹어 보니까 저희 아빠를 결국 천한 일 하는 종자로 폄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뻔히 제 얘기를 하시는 게 보이는데 대놓고 그냥 말씀하시거나 저 안 보이는 데서 그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사자 앞에서 그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머나 옳게. 우리 방금 날씨 얘기 나눈 거였어. 본인 얘기한 줄 안 거야? 착각도 대단하다. 역시 누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그릇도 달라지나 봐. 속이 간장종지만 하네. 제가 배움이 긴 사람은 아니지만 저런 행동이 못 배워 먹은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았네요. 너무 유치하니까 오히려 상대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그날 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시댁을 일찍 나왔어요. 남편에게 제가 겪은 상황을 다 알려주었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표정이 엄청 굳고 안 좋아졌는데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예상했던 거죠. 이틀 뒤 퇴근하고 집에 저녁을 차리는 도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 엊그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홀라당 가버렸더라. 내가 이웃집에 뭐 좀 주러 들렀다가 얘기 잠깐 나누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는 없고 부추만 자리에 덜렁 있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니?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말씀드렸어요. 이만 가보겠다고 아버님 형님들께 인사 다 하고 왔는데요. 나한테 인사를 안 했잖아. 어떻게 어른 하나를 빼먹을 수가 있어? 이런 걸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라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라는 것을 며느리 잘못 들인 거 아니냐고 우리 딸들이 나를 얼마나 쪼아대고 놀려대든지 내가 민망해서 아주 혼났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받아치고 싶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전이 될까봐 그냥 참으면서 어색한 웃음소리만 흘렸어요. 빨리 전화나 끊고 마저 저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예, 너는 눈치도 없나? 왜 실실 웃기나 해? 근데 너 혹시 지금 저녁 차리는 거냐? 소리가 방금 냄비 뚜껑 닫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던데. 아, 네, 맞아요. 지금 퇴근해서 저녁밥 차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찌개랑 제육볶음 해서 먹으려고요. 이제 저녁을 차리고 있다고?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오늘 퇴근한다고 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그럼 이미 집에 와 있을 텐데 밥은 이제야 차리는 거야? 오빠가 오늘 일찍 퇴근하는 요일이라서 먼저 집에 와 있긴 했는데 어머님이 이걸 알고 계셨군요. 저는 평소처럼 퇴근하니까 지금 저녁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럼 벌써 1시간은 좋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겠구나. 아니, 너는 이렇게 될 것 같은 날이면 아침이나 그 전날 밤에 미리미리 저녁거리를 딱딱 준비해 놨어야지. 고기 같은 것도 미리 재워놨다가 그냥 볶기만 하면 되게 하고, 찌개는 미리 끓여놓고 먹기 전에 데우면 되고,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남자 내조할 줄 아는 여잔 거야. 너는 어디 가서 행여나 우리 아들 내조하고 산다는 말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하루 종일 일하다 퇴근해서 바로 저녁밥 차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잔소리까지 들으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끊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쐐기를 날리셨습니다. 작은 일면만 봐도 사람 수준이 보이고 나아가서는 그 집안의 수준까지도 보이는 거지. 고졸인데다 못 배워먹은 집안, 아이고 알만하다. 내가 벌써부터 뭔 기대를 하랴. 앞으로 정신 차리고 배워나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어머님 실례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뛰어난 수준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그럼 어머니께 뭘 배워나가죠? 뭐야? 아휴, 하여간 너 다음부터는 왔으면 왔다고 갈 거면 간다고 보고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아들 밥은 항상 제때 차려줘야 한다. 아무튼 이제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단순히 화가 난다는 표현으로는 제 심정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으로 그때 기가 막혔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한참 내려보다가 제가 고기를 살짝 태우고 말았죠. 그만큼 어이가 없었고 밥을 먹으면서 도저히 남편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었네요. 오빠, 퇴근하면서 어머님이랑 연락한 거 맞아? 원래 퇴근하면 퇴근한다고 어머님께 오빠는 말씀을 드려? 말씀 안 드리면 걱정하셔서 내가 웬만하면 잊지 않고 연락해드리려고 해. 그런데 그건 왜? 왜긴 왜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먼저 꺼내시니까 그렇지. 내가 고졸이면 어떻고 우리 식구들이 그저 그런 수준으로 살면 뭐 어때? 나는 이런 걸로 어머님을 비롯해서 아버님, 형님들까지 오빠네 식구들이 사람 얕잡아 보는 거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걸 어떡하겠어. 큰 아기를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너도 괜히 자꾸 신경 쓰지 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 면전 앞에서 그러면 무시가 안 되는데. 오빠가 아버님께만이라도 말씀 좀 잘 드려놓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대체 뭐라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걸? 그리고 너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요즘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많이 예스럽게 꼬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려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을 거야. 내가 적당히 무시하고 체념하는 수밖에 없어. 적응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시어머니의 막말보다 개인적으로 이 차분한 남편의 발언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네요. 원래 그러신 분들이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는 것만큼 저를 무기력한 실망으로 빠뜨리는 사실은 없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나보다 나은 조건이랑 결혼한다고 너무 설레서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하는 후회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 성격 만만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 시아버지 또한 괄괄하시고 보통 얘기가 아니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결혼을 다시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였죠. 제가 멸시당하는 것, 그리고 참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시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제가 확 기우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지고 온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건지 뭔지. 이게 사람 자존심을 마구 상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의 지지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었기에 원래는 시아버지께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옅어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고로 가장 이상적인 여잔 말이야. 자기 남자의 길을 팍팍 살려줄 줄 아는 그런 여자인 법이거든. 이게 내적 외적으로 다 해당되는 소린데 내가 오늘 우리 며느라기를 위해서 속성 강의 한번 해주마. 귓구녕 파고 잘 들어라. 아버님, 저번에도 저에게 무슨 속성 강의하시면서 진정한 내조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허, 지금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어? 귀든 아니든 일단 입부터 조개처럼 딱 닫고 경청부터. 이게 1번이라. 쥐뿔 가진 것 없이 몸뚱이만 들고 시집와 버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선보여야 하는 기라. 며느라기야, 알아들었지? 자꾸만 저에게 당신의 사상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아니,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주입시키려고 하시는 듯 보였죠.
성질은 드세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제대로 못 날리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밀어봤을 때 저도 어쩌면 그렇게 되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처음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자신감이 없었고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괴로움에 직면하진 않았어요. 설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힘들어질 줄은 상상도 못한 바였네요. 남편은 자꾸만 저에게 얼마간만 참고 견디면 이런 과정도 다 지나갈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저는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꼰대가 따로 없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분이 회춘을 하시지 않는 이상 사고방식이 바뀔 리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안부를 나누러 통화를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절대 그런 티를 안 냈지만요. 그래, 수연아. 우리 큰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네 엄마가 저녁에 약을 일찍 복용하는 바람에 지금 자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대신 받았다. 아, 그런 거였어요? 어쩐지 엄마 휴대폰을 왜 아빠가 받으시나 했네. 저는 당연히 문제 없이 늘 똑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병원 약 잘 챙겨 드시나 보네요. 아빠는 저녁 식사 다 드셨고요. 어디 아픈 곳 없어요? 나야 뭐 늘 튼튼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살지. 그런데 우리 큰딸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목소리가 고민이 있는지 가라앉아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털어놔봐. 도움은 못 되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니? 안 그래?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티를 안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담담하게 목소리를 꾸며내도 부모님은 자식의 다른 점을 눈치챌 수 있는 법인가 봐요. 울컥 솟아오른 감정을 눌러낸 저는 시시콜콜한 상황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 시아버지 얘기만 잠깐 해드렸어요.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제 결혼 생활을 아빠가 너무 걱정하시게 될까봐 차마 그러지는 못한 거였네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 만큼 확실히 옛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빠 난 어렸을 때도 외가는 너무 멀어서 잘 가지도 못했고 친가는 서글서글한 할아버지만 계시니까 나이가 꼬장꼬장하게 드신 분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을 지켜서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 어렵네요.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난 종종 대리운전 일을 나가다 보니까 별별 손님을 다 만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 군상에 대해 조금은 태도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이 아빠가 우리 큰딸 위해서 그 바깥사돈을 한번 만나뵈 볼까? 네? 아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그림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아, 맞다. 지난번에 아버님이 바닷가 다큐를 보시더니 낚시 얘기를 잠깐 꺼내셨거든요. 아빠가 혹시 낚시 즐기시는지 그걸 궁금해하신 것 같았어요. 낚시? 아, 내가 또 낚시하면 제법 일가견이 있지. 장비는 부족해도 늘 손맛으로 대어를 건지는 게 이 아빠잖냐. 그럼 내가 언제 한번 시간이라도 나면 바깥사돈하고 낚시도 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봐야겠구나. 우리 딸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거 행복하게, 재밌게, 고생은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 알았지? 저는 늘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아빠와 항상 가깝다고 여기고는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민이 많던 찰나에 잠깐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져서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힘들 때 나를 알아주고 위해주는 건 부모님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유쾌하게 웃으시는 아빠의 웃음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를 그려지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저희 아빠는 언제나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체로 조곤조곤하거나 밝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성정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분이셨죠. 하지만 그 잔잔한 물결에 파동이 한번 일어나면 거침이 없으시기도 한데 이건 좀처럼 볼 수 없는 면모거든요. 그런데 설마 아빠가 시아버지와의 일로 화가 폭발하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바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 요청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덩달아 남편하고도 냉랭하게 지내던 때였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안부 전화를 네가 줬으면 좋겠구나.
그런 게 없는 날은 카톡으로 간단히 안부 내용 보내놓으면 되겠고. 네?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일주일에 전화로 굳이 3번씩이나 어머님께 여쭐 만한 안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일정이 매일 있기 때문에 은근히 시간 내기 어려워요. 아가씨 생활은 그렇게 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이 있는 법이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너도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니? 안부 전화가 기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어머님께 꼬박꼬박 안부 전화 드릴게요. 그때마다 제 옆에서 오빠는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똑같이 드리면 되겠네요. 이런 공동의 일정이 생기면 저희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뭐야? 우리 아들한테 안부 전화를 시키겠다고? 바쁘고 고단한 우리 아들한테 어쩜 저는 그런 거 시킨다고 그러니? 어머님, 저도 바쁘고 고단한데요? 게다가 저는 오빠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노동을 집에서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랑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같아? 너는 결혼하면서 돈 얼마 들고 오지도 않았잖아. 아이고 머리야. 안부 전화 거는 건 내가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은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아들한테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저는 더더욱 남편에게 이 안부 전화 얘기를 얼른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다가 남편하고 냉전 상태에 돌입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무엇이든 간에 자기 가족들 편을 들었고 특히나 시부모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조건 전제를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남편의 입장이었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저도 짜증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가 조금 냉랭해졌던 거예요. 남편은 은근히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눈치였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어떤 애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속이 무척 답답했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받게 됐어요. 엄마였는데 목소리가 무척 당황하신 투였습니다. 수연아, 네 동생이 어제 오늘 어디 멀리 나가 있어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했어. 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그게 다름이 아니라 네 아빠 말이다. 아무래도 네 시아버지하고 한바탕 싸운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래. 뭐라고요? 아빠가 아버님이랑 싸우셨다뇨? 아니, 어쩌다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네 아빠가 집에 올 때가 다 됐는데 너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 집으로 올 수 있겠어? 엄마는 요새 저녁약을 독한 걸로 먹었더니 이 시간만 지나면 너무 잠이 오고 정신이 쏙 빠져서 네가 이따 집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빠가 대체 뭔 일을 저지르고 집에 돌아오는 중인지 나도 대강만 들은 거라서 아직 잘 몰라.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 나갈 작정을 마친 뒤였습니다. 난데없이 아빠와 시아버지의 조합이라니 이게 대체 웬 터무니없는 조합인가 싶었죠. 냉전 중인 남편이 제가 갑자기 외출을 하자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지만 이내 고개를 반대쪽으로 휙 돌려버리더군요. 어린아이도 저것보다는 유치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선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보다 딱 30분 먼저 집에 당도하신 모양이었죠. 아빠, 엄마가 전화를 주셔서 제가 왔어요. 아버님이랑 혹시 싸우신 거예요? 대체 어쩌다가요? 애초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건데요? 아유, 어떻게 만나겠냐? 사돈지간에 연락을 한 겸 덕담이나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낚시나 등산 가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 것이었지. 아니 그런데 그 양반이 나보고 부산을 가지 않겠냐고 먼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 대리 운전을 뛸 정도면 운전을 무척 잘할 것 같은데 부산까지 운전 가능하냐면서 나에게 그러더구나. 부산이라 함은 시아버지의 본가가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는 약간 고조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가셨는데 들을수록 제 표정은 점차 굳어만 갔습니다. 아빠는 흔쾌히 시아버지의 부산행에 동행을 하셨어요. 운전대를 잡으셨고요. 차는 시아버지의 차였습니다.
부산에 가서 낚시도 하고 시아버지의 지인분들도 만나고 대략 이런 일정이었나 봐요. 갑자기 성사된 부산행이라는 것이나 아빠가 거기까지 운전을 하고 가시게 된 것이나 여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침묵만 오가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저는 고졸이고 제 동생은 전문대를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식들과 저희 자매의 수준이 너무 비교가 된다며 아빠를 향해 힐난을 하신 거예요. 자식 농사를 망쳐도 그렇게 망칠 수가 있냐며 아주 나를 비웃으면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하더구나. 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다고. 내가 그렇게 분명히 몇 번이나 그 양반에게 말을 했지.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런데 그만하기는커녕 그 양반이 아예 한술 더 떠서 많이 부족한 며느리를 받아준 건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입을 놀리더구나. 아빠가 한숨을 푹 내쉬며 참담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지난 몇 달간 참아오고 인내했던 순간들도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수연이 너도 부산을 가봤으니까 알 것 아니냐. 거기가 진입하자마자 차가 얼마나 막혀. 그런데도 내가 오죽하면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다. 그 복잡도로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당최 안 그럴 수가 있어야지. 내가 차 세우자마자 그 양반한테 그랬다. 진짜 이거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 아빠 잘하셨어요. 거기서 참으셨다고 하면 저 지금 진짜 눈물 나왔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요? 그분이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격앙이 되어서 아빠에게 여쭤보자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진실을 요구하는 제 눈빛을 보고는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 양반 냅다 지갑을 꺼내들더니 지피 있는 지폐 그대로 집어다가 내 얼굴에 던지더구나. 이거 다 5만 원짜리니까 황송한 일인 줄 알라면서 나한테 이거 받고 찍소리 말고 입 닥치라고 하더라. 남의 운전기사 노릇이나 때때로 하면서 푼돈 버는 주제에 고개 쳐들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도 했던가? 참, 내가 살다 그런 꼴을 당할 줄이야. 상상도 못 해봤다. 어찌나 화가 나고 그 순간에 뒷골이 확 당기던지.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예요, 아빠?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제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빠 얼굴에다 돈을 던지셨다고요? 게다가 그딴 모욕적인 발언을 남기셨다고요? 아빠는 거기까지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참이나 중얼거렸습니다. 구석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듣고만 계셨던 엄마가 현기증을 느끼셨는지 손으로 머리를 짚으셨죠. 당장이라도 울고 싶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제 전신을 휘감아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제 앞이라고 애써 표정 관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아빠를 저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딸 자식에게 나 이런 일 당했으니까 너 당장 이혼해라 이렇게 절대 말씀 못 하실 분. 무조건 자신의 입장이 우선이고 자식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복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제 아빠이셨으니까요. 내가 그 돈 절대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돈 다시 챙기시고 인성과 교양도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나서 그 자리를 떴어.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 것 같아서 부산까지 간 김에 바닷가에서 멋진 바다나 실컷 보면서 감정 가라앉히고 그러고 난 뒤에 기차 타고 지금 올라온 거다.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네가 난감해질까 봐 이 아빠는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데. 저는 갑자기 제가 너무 불효녀가 된 것 같아 부끄러움에 휩싸였어요. 아빠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빠가 당하신 수모 듣고도 이 결혼 생활 무작정 지속하겠다고 할 만큼 남편에게 미쳐있지도 않고요. 대단히 사랑하지도 않아요. 저에겐 저희 네 식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아빠가 이런 일 겪게 되신 게 순전히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는 저를 부모님께서는 탄식을 흘리시는 와중에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못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집에 도착한 저의 눈은 말라 있었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다짜고짜 제가 아빠에게서 들은 얘기를 빠짐없이 전달해 줬습니다.
무척 당황한 남편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기껏 이런 질문이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뭘 어떡하라는 거야. 아버지하고 장인어른 두 분의 일인데 우리가 굳이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오빠,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나올 수가 있어? 오빠는 그러면 아버님께 아무런 말씀도 안 드릴 작정인가 봐. 그런 전말을 듣고도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할 수가 있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하시긴 했는데 거기서 장인어른도 받아치셨잖아. 그럼 두 분 다 결국 똑같은 거지. 동일하게 잘못을 하셨는데 굳이 이러쿵저러쿵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오빠,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입을 여는 게 좋을 거야. 나 그간 참아온 거 많거든? 진짜로 이혼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하면 누가 손해겠어? 당연히 여자 쪽이 손해인데. 너 너무 그렇게 센 척할 필요 없다. 정말 웃긴다.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여자가 어디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나한테 으스대는 거나 마찬가지네. 부전자전이라더니 가부장적이고 꽉 막혀 있는 자기 부친 똑 닮았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다가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야, 나 이혼 하나도 안 무섭고 겁 안 나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무슨 이까짓 걸로 이혼을 하냐? 너 진짜 사람 이상하다. 너 성격 파탄자야? 그러면서 남편은 자리를 피해버렸죠. 이혼을 피해 도망친 셈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서 헛웃음만 계속 나오더군요. 애정이고 신뢰고 간에 모든 것이 이 남자의 관계에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부터 했고요. 그거 들고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의 사촌 남동생 부부까지 모여서 커피하고 떡을 즐기고 있더군요. 딱 봐도 한창 대화의 장이 열리던 와중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아빠의 얘기가 반드시 나왔을 거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부터 꺼내 들었어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쑥 찾아뵀어요. 네 부친 일로 온 거구나. 그래. 네 부친이 뭐라고 그러든 머리 식히고 나니까 진정이 되고 반성이 된다고 하든. 네 부친이라니 표현이 너무 이상했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일동이 작게 웃더군요. 분명히 하루 전 있었던 그 일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과연 그 상황이 옳게 전달이 됐을지는 미지수였지만요. 저희 아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성이라니요. 금시초문인데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응? 너 네 부친에게 뭐 들은 거 없었냐? 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네 부친이 나에게 뭐 좀 크게 실수한 게 있어서 그래. 아, 그러신가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아빠 일로 온 게 아니라요. 저희 부부 일로 왔거든요. 결국 그거나 이거나 같은 일이긴 하지만요. 또박또박하게 말을 뱉은 저는 손에 쥔 종이를 시아버지 얼굴 정면을 향해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큰 시누이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 감히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아버지에게 이딴 짓을 해? 왜요, 아버님? 저희 아빠 얼굴에는 잘만 던져 놓으셨잖아요. 그 몰상식한 행위 직접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산뜻하신가요? 이거 뭐 완전히 머리가 돌았구나. 이 못 배워먹은 것 같으니라고. 며느리가 어디 감히 시아버지 얼굴에다가 뭘 던질 생각을 해? 그럼 사돈에게 던지는 건 말이 되고요. 참나. 그리고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닌데요. 그 종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와 큰 신우가 거의 동시에 그 종이를 집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시아버지께서도 그 종이의 정체를 알게 되셨죠. 이혼 서류라는 것에 일동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장 다 찍어놨고요. 그 잘난 아드님 도장은 직접 받으세요. 하늘 같으신 아버님이시니까 그 정도 받으시는 건 일도 아니시죠. 설마 그것도 못 받아내시면 가장의 건의 따위는 없는 걸로 생각할게요. 아예 말문이 턱 막혀버린 그들을 뒤로 한 채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지 우당탕 소리가 났죠. 시어머니께서 호들갑을 떠시며 괜찮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닫히는 현관문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닫힌 문 너머의 일이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혼으로 가는 길은 아주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전 남편은 상황이 그렇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이혼을 해주었는데 저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잘 살 거라고 확신하는지 마지막엔 저를 오만하게 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돌아섰죠. 아, 맞다.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께서 옛날부터 갖고 계셨던 작은 땅이 있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해서 맨날 등한시대에 왔거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재개발 수지 맞았어. 할아버지께서는 그 재산 전부 다 나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뜻을 표하셨고 온 집안 사람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중이야. 어때?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지? 오빠도 잘 살아. 그 인간이 거의 발작을 하면서 후회로 몸부림을 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미 이혼은 성립한 후였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죠. 떠난 버스를 보면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그게 후진해서 돌아오겠나요? 비록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교훈을 얻은 저는 현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